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라고 진단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 일단 이름도 어렵고요. 또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핀을 꼽아야 하는 건지,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증이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 선택과 수술 여부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허동화 원장님과 함께하고요. 허동화 원장님은 2021년부터 또 비욘디와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 주제로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계신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허동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50분 동안 이 척추 전방 전이증 네.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쪽집게 같이 짚어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장님. 네네. 네. 오늘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 안 드리고요. 정확하게 음.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공통되고 학계에서 인정되는 의견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진단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들 생기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질문들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방, 후방 있잖아요. 전방은 앞쪽, 후방은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뼈가 이게 앞쪽으로 밀리면은 전방전이, 뒤로 밀리면 후방전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정상적이지 않고 앞쪽으로 밀려 있는 거를 전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생기는지 이 질문도 네, 궁금하시거든요. 뭐 흔히 이제 왜 생기는지가 이제 궁금하신데요. 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노화 현상. 노화가 되면은 허리를 잡아주는 후 관절이 약해지면서 뼈가 앞으로 밀리고요. 두 번째는 선천적인 병변인데 척추 분리증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잡아주는 구조인데 이게 분리증이 있게 되면은 척추뼈가 앞쪽으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화랑 그리고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척추 분리증이 생기면서 발생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증상,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뼈가 앞쪽으로 밀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허리가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그림처럼 허리만 아프다가 엉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점점 다리 쪽으로 그 통증이 내려가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방사통까지도 생긴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조금 이렇게 걸으면 괜찮다가 또 쉬면 또 괜찮다가 아프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증상도 척추 전방 전이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증상은 우리가 협착증에서 흔히 보이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정거장 정도 1km를 걷는다고 하면은 보통 1km는 그냥 쭉 걸으시잖아요. 좀 뭐 천천히 걸으시다 하더라도. 근데 그 1km를 중간에 걷다가 엉치나 다리가 아파서 또 쉬었다 가고 또 중간에 또 걸어가면 또 다리가 많이 아파서 쉬었다 가고 이런 증상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그 부위에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협착증과 유사한 이런 간헐적 파행, 가다 쉬다를 반복하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선 협착증이랑도 증상이 비슷하고 네,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협착증으로 알고 오셨다가요. 음. 검사를 하고 나서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뼈가 어긋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으로 알고 오셨다가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분리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질환들을 또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많은 인터넷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 방사통이 있고 저리고 하면은 아마 이런 거를 뭐 AI에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 맞아요. 또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증상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허리만 아프고요. 좀 지나면 엉치, 다리, 방사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저리고 심하면 마비 증상이 오거든요. 이 세 가지 질환은 거의 유사한 증상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이 질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이제 네. 진단을 해야 될 텐데 네. 뭐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잖아요. 네. 네.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 건지도 궁금해져요. 네네. 사실 협착증하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척추 전방 전이증은 물론 초기는 좀 보기가 어렵지만 엑스레이만 찍어도 굉장히 진단하기가 쉬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라고 믿고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보면은 여기서 뼈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턱이 지는 게 보이시죠? 뼈가 어긋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뼈가 뒤로 밀렸다고 하지 않고 이 4번 뼈가 앞쪽으로 밀렸다 그래서 전방으로 전이되어 있다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도 사실 쉽게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어떤 그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네. 딱 환자의 증상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전방 전이증 같다 하면 네. 엑스레이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 방사통, 다리 저림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도 같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허리도 아프시면서 방사통이 있으면 전방 전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전방 전이증이 보이게 되면요, 저희가 MRI를 권유드리는데 왜 MRI를 권유드리냐면 엑스레이에서는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디스크의 변성 상태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고요. 전방 전이증이 보이면은 저희가 정밀 검사를 어쩔 수 없이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MRI를 보시면은 이 뼈가 어긋난 부위에 굉장히 좁아진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눌려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CT나 MRI를 권유드린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원장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던 그 네. 다이나믹 엑스레이도 촬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이제 보통은 저희 병원에 이제 MRI를 자료를 이제 미리 찍어 보시고 치료받다 오시는 분이 많아서 MRI만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제가 그런 경우 MRI를 또 찍자고 말씀 안 드리고 아마 엑스레이를 좀 찍어 보겠습니다. 왜 MRI 가져왔는데 왜 엑스레이 또 찍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찍냐면 허리를 숙였다 다이나믹하게 찍는다 그래서 다이나믹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어긋났지만 허리를 숙이니까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모양이 안 예쁘게 네. 뼈가 뒤틀리면서 어긋나는 걸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척추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허리뼈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껐덕껐덕 되는 이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찍는 게 아니라 굳이 힘들게 허리를 숙였다 폈다 이렇게 찍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서서 검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MRI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엑스레이도 굉장히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엑스레이, 굴곡 신전 엑스레이를 꼭 찍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또 사진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은 허리를 숙이니까 더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혔더니 100%는 아니지만 좀 맞춰지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이게 그냥 대중요법, 비수술적 치료로 낫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술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할 네.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영상 소견과 그리고 실제 증상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뼈가 얼마나 밀렸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뼈가 밀린 정도를 가지고 1, 2, 3, 4단계로 나누긴 한데요. 3단계는 뼈가 50% 이상 어긋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해외 의료 봉사 갔다가 조금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정말 마비로 오신 분들 보면 3단계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단계 정도까지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많이 밀리면 아무래도 이건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환자분의 뼈가 많이 밀렸거든요. 2단계고요. 이 경우는 1단계예요. 살짝 어긋났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증상과 함께 될 수 있으면 비수술적 치료나 아니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수술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린 정도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소견을 통해서 밀린 정도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관련해서 33님께서 질문을 주셔서요. 이 질문만 답변 드리고 또 이후 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님께서 허리를 숙였다 펴는 엑스레이가 뼈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면 단순히 통증이 심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신경이 더 눌린다는 거? 이거는요. 신경이 많이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뼈가 많이 흔들린다. 제가 이런 경우를 불안정하다, 불안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만약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 신경통만 넓히는 내시경 감압술은 좋지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이 어긋난 뼈를 맞춰주는 좀 수술하기 싫으시지만 유압술, 척추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진단을 받으면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원장님? 물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요.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6명 정도. 네. 그래서 보통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방 전이증이 있다 하더라도요.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나 아니면 자가 운동, 또 물리 치료 이런 거 하고요. 근데 뭐 최근에 무리했더니 너무 많이 아프시다. 그러면 뭐 주사 정도 하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프시면 가끔씩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되는데요. 너무너무 심한 증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수술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비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비수술을 무조건 시도를 해봐요. 왜냐하면 무릎이 못 견디게 아프신 분들도 왜 무릎 주사하고 싹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못 견디게 아프고 다리가 굉장히 심한데 최근에 좀 악화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일단은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부터 먼저 해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강한 약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를 어느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냐면 일상생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때, 또 직업활동이 가능할 때, 근데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때 통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비수술적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이런 거를 반드시 시도를 하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고 직업활동, 나 이제 직장을 좀 그만둬야 되지 이런 정도의 통증이라면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치료를 어쩔 수 없이 권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수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통증, 다리 저림, 보행장애, 마비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질문 주신 저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최우선은 뭐냐면 마비 증상이에요. 마비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이 걸으면은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 하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이 안 되고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뭐 문화센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활동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좀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문화센터에 가시기가 힘들 정도라. 그러면은 집에서만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럴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 나의 생활의 루틴이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깨지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잘 걸으시다가 통증이 와서 또 쉬면은 다시 좋아져서 또 걸으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정거장 정도가 보통 1km에서 1.5km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분들도 1km 정도는 잘 걸으십니다. 그렇죠? 굳이 그거를 뭐 한정거장 버스 타고 가시는 것도 좀 오히려 더 번거롭고 또 전철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게 귀찮아서 운동 삼아 걸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 1km 한정거장 정도를 한 번에 걷기가 힘드시다. 내가 두세 번을 쉬었다 가야 된다. 이 정도 증상이라면 그때는 여기서 더 방치되면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조심스럽게 고려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증상에 관련된 건데 네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뭐 1단계, 2단계도 얘기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딱 2단계라고 진단을 받으면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2단계면은요, 우리가 25%가 어긋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5%, 50%는 반 이상 어긋난. 그래서 2단계면은 우리가 사실 10%만 어긋나게 되면은요, 협착증이 심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제 2단계면은 25%가 어긋나면은 신경이 굉장히 많이 눌려서 사실 여기서 방치가 되면은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비가 막 돼서 뭐 안진뱅이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발목이나 발가락 이런 데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빠져서 주저앉거나 하는 그런 경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단계면은 사실 수술적 치료를 이제는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2단계 정도 되면은요, 약 먹어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주사 해봐야 뭐 2, 3일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무슨 한방 치료나 이런 거에 정말 일시적 효과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단계면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좀 버텨보셔도 되지만 2단계다, 근데 내가 통증도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2단계인데도 증상이 그래도 덜 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이제 아주 선천적인 어렸을 때 다쳤거나 네. 또는 척추 분리증 때문에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중에요. 2단계인데 뼈가 저절로 붙어버리는 분이 계세요. 예, 자가유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증상이 없어서 의외로, 근데 그런 경우 흔한 경우가 아니고요. 네. 또 2단계인데 원래 직업적으로 운동이나 이런 쪽을 하셨던 분들은 근육이 너무 좋아서 2단계에서 멈춰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당연히 권유드리지 않는데 생각보다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켜보기는 해야겠네요. 네네. 또 어느 순간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정기적인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엑스레이 정도 찍어서 어긋나는 것만 좀 진행 정도만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할 때 핀을 꼭 넣어야 되는지 네. 그 고민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이 척추전방 전이증은 꼭 그 나사못 고정술이나 유합술을 해야 하나요? 사실 어느 선에서는 맞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얘기인데요. 어긋난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1단계인데 어긋남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고요. 엑스레이, 아까 다이나믹 엑스레이에서 불안정성이 없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보시면 여기 좁아져 있는 데를 내시경으로 넓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 있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고 또 불안정성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분도 다 이제 비수술적 치료했는데도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넓히기만 해요. 내일도요, 제가 83세 어르신 수술이 있는데요. 연세도 많으시고 다행히 뼈가 많이 어긋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핀 넣는 수술 안 합니다. 넓히는 수술만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이고 지금 2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눌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잘 맞춰줘야 돼요. 맞추지 않으면은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방 전이증에 다 하더라도 1단계에서 불안정성이 없으면 감압만 넓히는 것만 하고요. 1단계나 2단계는 웬만하면 핀 넣어야 되고요. 1단계에서도 불안정성이 있으면 아쉽지만 핀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압술만 해도 되는 환자, 그리고 유합술이 꼭 해야 되는 환자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긋난 정도하고요. 네. 아까 굴곡 신전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찍어서 말은 거창하지만 허리 숙였다 폈다 엑스레이거든요. 허리를 숙였더니 그 부위가 많이 꺾인다든지 허리를 숙였을 때 많이 뼈가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유압을 하고요. 네. 또 뼈가 어긋났지만은 불안정성이 없으면은 그러면 넓히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환자분들도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수술로 충분히 해보고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에도 별로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는데 불안정성이 있으면 아쉽지만 핀이 들어가야 되고 네. 불안정성이 없으면은 일단 넓혀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도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압술을 해야 하는데 감압술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게 저도 만약 제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 그럼 사실 저도요. 핀 넣는 것보다는 일단 넓혀만 보고 싶을 거예요. 한번. 네. 내가 수술까지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핀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뭐냐면 치과 갔는데 좀 때우고 치료하자면 할 거잖아요. 잇몸 치료하고. 근데 갑자기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될지 막 안 했으면 싶고. 근데 맞아요. 유압을 이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유압을 꼭 한번 이제 해야 되실 분은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많이 어긋나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은요. 이제 콩팥 이식,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큰 수술을 했다가 이식한 혹시 이 신장의 이 마취나 여러 가지 쓰는 약물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이 신장이 망가지면 안 돼서 그래서 이 환자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넓혔어요. 넓혔거든요. 이렇게 좁아진 데만 넓혔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좁아지고 디스크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유압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식 환자분들이 굉장히 여명이 좋아졌거든요. 사실 거의 정상인처럼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약을 좀 드시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발을 해서 핀을 넣었지만 전신 마취 안 하고 내시경으로 아주 조금만 절개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신다든지, 네. 그다음에 지병이 막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분들은 큰 수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감압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병원 잘 다니시면서 경과 잘 보시면서 근데 감압만 한 경우에 뼈가 더 어긋나면은 어쩔 수 없이 유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시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 요즘 척추 수술에서 내시경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척추 전방 전이증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가 있나요? 네, 이제는 치료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 학계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왜냐면은 내시경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도 뭐 베트남, 비엔남 이런 데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이미 네네, 굉장히 이미 많이 사용되고 예, 예, 있다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내시경이 굉장히 그 시야도 안 좋고 기구도 되게 제한적이어서 이제 못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럼 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옛날에 수술할 때 이렇게 쭉쭉 다 째고 수술했거든요. 저도 벌써 이제 전공이랑 우리 전임 펠로우십을 한 게 벌써 20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내시경으로 하면은 피부 절개를 요만큼만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니까 전신 마취 안 하고요. 척추 마취만. 그래서 좀 불안하시면 수면 같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예. 그러면 내시경 감압술하고 내시경 유압술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감압술도 한 이만큼 째고 그 돋보기 쓰고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현미경 보고 수술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좁아진 데를 넓히는 경우, 요거를 이제 내시경 감압술이고요. 그다음에 뼈가 많이 어긋나고 불안정성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핀이 다 감압부터 다 해놓고 어긋난 뼈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압술은 감압 이후에 핀을 추가적으로 박아서, 좋은 표현 아니죠. 추가적으로 삽입해서 어긋난 뼈를 맞춰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 엑스레이, MRI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시경이 어쨌든 피부도 최소 절개하고 하면 네네.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내시경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80-90% 이상 다 내시경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척추 변형이라고 심하게 이 뼈가 어긋나거나 뭐 뼈가 많이 틀어지고, 사실 척추 기형이 너무 동반된 경우는요,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 좀 불충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어긋난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군데가 어긋난 경우는 이게 내시경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있고요.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를 다 절개해서 수술을 하면 절개 부위가 막 너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필요한 데는 절개해서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또 조금 심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내시경을 이렇게 내시경과 절개술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가 분명히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거의 내시경으로 80-90%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네.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들 들어보면 정말 그 10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네,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께서 또 보시기에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에서 가장 달라진 점, 과거와 비교해서 무엇이 좋아졌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최신지견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네. 거의 90세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수술을 배울 20-30년 전에 처음 척추 수술을 이제 배울 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대였습니다. 그러면은 78세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일 때 80세 환자분이 전방 전이증으로 왔다. 그럼 수술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그래도 몇 년 더 건강하게 사실 분이 수술하다가 오히려 마취합병증이나 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배웠냐면 75세가 넘으면은 수술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90세거든요. 근데 이제 80세 어르신이 전방전이증이나 협착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앞으로 10년을 더 안 아프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80대도 수술을 하는데요. 그럼 80대 수술은 환자분이 제일 무서우시겠지만 저희도 무섭거든요. 출혈이 많으면 절대 안 되고 네. 수술 전후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용기 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신 마취 안 하거든요. 마취 사고는 의사도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제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수면을 해드리니까 못 깨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식 환자분, 간이식, 콩팥, 신이식, 사실 이런 환자분 요새 뭐 폐 이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오래오래 사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분들은 옛날에는 관절 척추 질환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오래 사시니까 안 아프게 사셔야 되거든요.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너무 아프다면 수술이 가능하다. 이거를 저희도 이제 용기 낼 수 있다. 옛날에는 아예 못한다. 저희도 포기했었거든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는 용기 내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네.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리 넘어가기 전에 주신 질문들 조금 살펴보고 네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벌서타일 캣님께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렇죠. 어떤 병원에서 운동하고 지켜보자 하고 어떤 곳은 네. 수술할 수도 있다고 또 얘기하셨다고 해요. 제가 봐서는요, 아직 증상이 심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어긋난 정도도 심하지 않으신 것 같고, 왜냐면은 운동 정도만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는 증상도 아마 허리 통증 정도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비수술을 아마 권유를 한 것 같거든요. 만약 좀 심했으면요, 운동만 얘기를 안 했을 거고요. 뭐 주사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증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행 증상, 그다음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 쪽 방사통이나 저림감 이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어긋난 정도와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사진을 본 건 아니지만, 검사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수술할 정도가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이어서 저희가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 진단을 받고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요. 해야 할 운동 그리고 피해야 할 운동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 이제 운동은요, 사실 모든 운동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목에만 좋은 운동을 하실 것도 아니고, 무릎에만 좋은 운동, 어깨에만 좋은 운동, 뭐 이렇게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신적인 유산소 운동이면 다 좋고요. 저는 모든 운동이 다 좋다고 하지만, 특히 사실 저희는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실내 암벽 뭐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흔히 하는 운동은 다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피해야 될 운동은 따로 없다. 근데 전방 전이증 진단을 받았고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약간 어떤 스윙을 뭐 어떤 테니스라든지 뭐 골프를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원래 하셨던 분은 저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금 반대. 차라리 치료를 잘 받으시고 시작하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나 그런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그런 운동 빼놓고는 저는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산소 운동, 뭐 그다음에 수영 이런 것들은 다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수영 어떤 운동이든지 너무 극한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원장님? 저희 그러면 허리 보조기 질문도 좀 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주사 치료, 도수 치료가 어디까지 또 도움이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사실 계속 차고 있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여름에 덥잖아요. 그다음에 옷 위에 또 옷도 하니까 또 좀 맞아요. 그렇잖아요. 옷 입을 때 불편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직업상 뭐 우리 뭐 택배 기사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운전 기사님이시라든지 또 아니면 시골에서 이제 지방에서 우리 농사 짓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분인 경우 직업적으로는 저는 보조기 하셔도 되는데 너무 딱딱한 거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수술 이후에 하시는 거고 요새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어디 가서 차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직업과 연관된 통증이 있으신 분은 저는 일하실 때 하셔도 된다고. 네. 제 친구 중에서 수술할 때 보조기 차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가 오래 직업적으로 또 원장님들은 오래 그러시겠네요. 서서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사 치료는요 예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내가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다. 아니면 뭐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좀 무리를 했다. 그랬더니 너무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럴 때는 한 번씩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수 치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수 치료는 물리 치료, 재활 치료, 운동 치료를 다 뭉뚱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초기인데 운동 좀 이런 재활적으로 뭐 자세라든지 운동, 평소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좀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도수 치료하는 이런 상담을 저희가 다 아마 병원마다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이 일상생활에 심한 제약이 있거나 직업 활동에 심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예 질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시도해 보셔도 된다. 그럼 정 안 되면 딴 치료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크리스탈리아님께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 도수 치료나 추나요법을 받아도 괜찮나요? 하고 네, 질문하셨거든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도수 치료에서 운동 치료는요, 허리 근육 강화 운동까지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드린 많은 병원에서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고요. 추나요법은 왜 이렇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맞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좀 근육 풀어주어서 엑스레이 찍으면 좀 맞춰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조금 지나면 도로 어긋나거든요. 근데 추나요법도 좋습니다. 해도 카이로프락틱도 좋은데요. 다만 좀 하드한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좀 올라타서 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약간 한다든지 타이식으로. 너무 하드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추나요법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뭐라 그러죠? 자격증처럼 이렇게 그런 게 있으신 분이 있고 아름아름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알아보고 가셔야겠네요. 물리치료사분 뭐 이런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께 받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네네, 제가 네. 좀 병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네. 네. 그리고 내가 추나요법을 했더니 나는 오히려 더 힘들었어. 그러면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맞는 분도 있고 그 치료가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하기 전에 아예 받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헤디토리언님께서 70대 어머님께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 전에 어떤 검사를 꼭 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기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70대, 80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성 어머님 거의 90% 정도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너무 심하면은 수술을 2, 3개월 정도 미루고 미리 골다공증 주사 치료를 해서 골밀도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놓고 수술하는 경우가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 전에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하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난 2, 3개월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프시고. 네, 너무 아프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핀을 안 넣을 수 있다면 핀을 안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핀을 꼭 넣어야 된다면은 그 골다공증이 있는 뼈에 이
뼈 보강제를 넣으면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겠는데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술 직후부터 주사제, 골다공증 주사제를 써서 골다공증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수술 받는데 아마 연세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 환자분들은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대부분의 병원에서 대학병원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찐가님께서 복대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근데 아까 네. 의사 선생님 친구도 네. 이게 하고 이제 계시다. 절대적인 네. 건 아닌데요. 음, 평소에 계속 차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일에서 오래 서서 일을 하신다든지 또 뭐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드신다든지 이럴 때 그런 일 하실 때는 복대 착용을 하면은 훨씬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헬스클럽에서 짐에서도 웨이팅 하시는 분들 배에다 복대 맞아요. 착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의존하시면 또 안 되죠.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의존하고 또 너무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면 또 안 네,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계란 쿠키님께서 척추 전방 주사 치료를 받으면 한두 달은 괜찮다가 다시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아니면 주사 효과가 짧아지는 것 자체가 또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신호일까요? 하시네요. 네네. 계란쿠키님께 좀 좋지 못한 대답을 드릴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네네. 수술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주사가요. 일단은 그래도 한두 달 가니까 이거는 좀 다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의학과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1년에 6회 이상의 통증 주사는 좋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주사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찌른 부위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서 6회 이상의 주사 치료는 좋지 않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깊게 찌르는 이제 정확한 통증 주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근육에 간단하게 놓는 그런 주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6회 이상이 연 6회 이상의 주사를 맞게 된다면은 그때는 아마 이제 수술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네. 좀 좋지 못한 대답을 드려서 죄송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난다. 하지만 뭐 MRI 봤더니 아주 수술할 정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사 치료 받고 재활이랑 운동 같이 병행하면서 버틸 수도 있는데 한두 달 만에 계속 아프시다면 약간 수술 쪽이 좀 예견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혜니님께서 한쪽 다리가 저리고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힘이 들다가 또 쉬면 좀 괜찮아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네요. 이제 아마 전형적인 이제 간헐적 파행. 네. 이제 걸으면은 신경이 눌리니까 힘이 빠지고 저려서 쉬면은 가다 쉬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게 디스크 때문인가요? 이거는 전방 전이증 또는 협착증 증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약물이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우리가 진통소염제를 같이 처방하긴 하지만 이 허리 신경으로 혈류를 좋게 해주는 이제 그런 약물이 있거든요. 그거랑 다리가 저릿다는 거는 신경이 자극되고 있어서 이거를 가라앉혀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센 진통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간헐적 파행, 증상은 심하진 않지만 간헐적 파행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런 약물을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거를 인정 못 하겠다고 억지로 더 걷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저는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이제 쉬었다 가셔야 돼요. 이거를 아니야, 난 자신 있어 하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등산 스틱 같은 거 하나 접어서 가방에 좀 넣어서 갖고 다니셔서 살짝 보조를 하면은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는 좀 남보기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등산 스틱 같은 거 하나 가볍고 괜찮은 거 하나 사셔서 접어서 가방에 하나 넣어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한국인들이 정신력이 좋아서요. 꼭 이렇게 아픈데 더 투혼을 하세요. 네. 더 걸으면 괜찮아질 네, 거야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쉬시라고. 네, 아프면 네, 쉬어라라고 네.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수술 권유 받았을 때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이 질문들은 꼭 하시면 좋아요 하는 점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한번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대학병원이면 교수님 믿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내시경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병원이 아예 내시경을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큰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은 내시경 안 하시는 수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병원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같이 하는 병원인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벌써 수술한 지 2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의 경험은 충분한지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데 나 너무너무 망설여져. 그러면은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왜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환자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끝까지 피는 안 넣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꼭 다른 병원도 한번 가서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척추전방 전이증 진단 받고 또 걱정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제가 레지던트 하던 때가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진짜 다 이만큼씩 째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혈 동의서를 그냥 무조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3-4분 중에 한 분은 수혈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씩 째고 수술하니까 얼마나 그 회복도 더디겠어요. 근데 지금은 내시경이나 또 현미경 이런 수술로 굉장히 조금만 째고 수술할 수 있고,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유압술도 전신마취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무리하게 수술 얘기를 절대 안 드려요. 왜냐면 다른 병원 한두 군데 가보시면은 이게 무리한 게 설명했는지는 다 밝혀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니시는 병원 주치 선생님 믿고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령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내시경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수술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초록초록님께서 질문 남겨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60대이신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우리가 협착증 아니면 전방전이증을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방전이증을 진단 받으셨고 아직은 수술할 정도가 아니시고 걸어야 허리에 좋다고 하시고 이런 얘기도, 근데 아직은 걸으면 허리도 뻐근하고 다리도 저리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참고 걷는 게 좋은가요? 맞습니다. 참고 걷는 게 좋은데요. 네. 아까도 한번 드렸는데 무리하게 걷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1시간을 걷겠다고 마음을 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을 쭉 걷지 마시고요. 보통 이런 경우 아직 수술하실 정도 아니시면은 20분 정도까지는 아마 걸으셔도 큰 증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한 30분을 걸으면 허리도 뻐근하고 다리도 저린 증상이 생기실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20분 정도를 먼저 걷고요. 이런 허리 뻐근하고 다리 저리는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한 5분 쉬어주고. 예. 저희 뭐 헬스클럽 이런 데 다녀서도 보시면은 우리 운동할 때 뭐 세트로 하잖아요. 맞아요. 10개씩 중간중간 쉬어요. 10개씩 중간에 30초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걷는 것도 이런 경우는 걷는 것 필요합니다. 그 대신
한 20분 걷고 한 5분 미리 쉬어주고 이렇게 세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걷는 운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힘든데 거기서 계속 가시지 마시고 좀 미리 쉬고 다시 맞습니다. 걷고 이렇게 네. 해보시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허동화 원장님과 함께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출연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원장님 출연해 주셨을 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